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촬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국산 영상 레이더를 통해서 포고 기간 제주도의 모습은 물론 미국과 통가, 남극 등 세계 곳곳을 담았습니다. 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SAF를 연료에 섞어 사용하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항에 돌입합니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인천 LA 노선 운항 대한항공 화물기에 석 달간 시범 운항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대해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감기약에 소량 포함된 에페드린 등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발로 중국이 취한 수입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 국제무역협의체인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 방어 진료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개정의료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량은 줄고 있지만 소아에게 쓰는 항생제가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관은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를 보면 재작년 한 해 동안 15세 미만 소아의 항생제 사용량은 평균 2,000여 DOT로 성인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3배 정도 많이 항생제를 사용했고 병상 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4,300여 DOT로 5배 정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1,325 DOT에서 2021년 1,239 DOT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반입 금지 성분이 있다며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24시간 범위에서 유치돼 세관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이어지던 스페인에 이번엔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4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객차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쏟아지며 지하철이 침수되고 버스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마드리드 지역 다리 6개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con mucha angustia pensando que se iba abajo la casa de la cantidad de lluvia que ha caído. Y bueno, pues alucinando aquí porque el puente está roto y no pensábamos que esto fuera a pasar, la verdad.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강에서 진흙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톨레도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에 피신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Estuvimos durmiendo, me llamó la vecina que se estaba asustando, que estaba lloviendo mucho y justo cuando sonó un golpetazo muy fuerte, que fue este cubo que tenemos aquí de basura.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잇는 철도는 일부 구간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프리메가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지난달까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됐는데 폭우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중해 상공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등 다자 지역 통상 모델을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의거해서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의 토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항에 돌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에서 LA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화물기에 바이오 항공유 SAF를 급유해 석 달간 시범 운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SAF는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의미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고 기존 항공유와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F 항공유 시범 운항은 우선 SAF 2%씩을 섞은 항공유를 급유하는데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KE207편을 시작으로 석 달간 모두 6차례 운항하게 됩니다. 시범 운항에 사용하는 SAF는 대한항공과 바이오 항공유 실증 추진 협약을 맺은 GS 칼텍스가 공급합니다. 산악에 위치한 산악빙하는 기후변화를 저지해주고 산악 아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극과 북극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상현상으로 산악에 있는 빙하도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산악빙하가 얼마나 심각하게 녹아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산악빙하 중에서 가장 큰 게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라고 들었는데 이 지역이 아주 빠르게 녹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악빙하는 남극과 북극으로 아주 많은 그 빙하가 많은 곳인데요. 네. 올해 6월에 이제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는 최근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2100년이 되면 약 80%가 녹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세기 말까지 파리협약에서 제한한 1.5도 상승 또는 2도만 상승할 경우에는 세기 말까지 빙하의 30에서 50%가 사라지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동부 히말라야 빙하가 75%가 사라지고 만약에 4%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네. 빙하의 녹는 속도가 심각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빙하 녹는 속도가 가속된다는 건데요. 연구팀이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65%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녹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우려를 표했죠.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사라지면 이곳 빙하가 녹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죠. 중국이라든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등 동남아 국가 16개 나라로 약 20억 명이
직접적인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패트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중국의 많은 강들의 물을 공급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대부분은 금세기 말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빙하가 급속히 녹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역에 원래는 눈이 더 많이 오는데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미시간 대학 등의 공동 연구팀은 올해 8월 과학지 네이처에 히말라야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린다라는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요. 예. 충격적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해발 8,848.86m인 에베레스트 산에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고도라면 눈이 내려야 정상이지요. 네.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에베레스트 산의 그 강수량은 245.5mm였는데 이 가운데 75%는 비였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0년의 동기간에 강수량 중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 41%였고요. 2022년에도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였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여름에는 비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연구팀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전 세계 고산지대가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최근 강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히말라야 산맥의 기온 상승률은 전 세계보다 3배 이상 빠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도 기온 상승이 산업적 강설령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 있는 나라에서는 홍수라든가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히말라야의 산 꼭대기에 비가 내린다라니까 참 충격적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은 그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올 8월에 극심한 폭염으로 많은 빙하와 눈이 녹았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남미 같은 경우는 6월부터 8월까지가 한 겨울입니다. 예. 그죠? 우리랑 반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데스 산맥의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만 아니라 남미의 해발 1000m 이상 고도에 위치한 수십 개의 기상 관측소에서 전부 35도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올해 8월 1일 남미의 기온 분포도인데요. 칠레를 중심으로 하는 안데스 산맥 쪽으로는 검붉은색의 매우 높은 기온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에 네덜란드 호른건 대학의 라울 코르데로 박사는 72년 만에 칠레 북부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엘니뇨가 가져오는 덥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온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동부의 가뭄이 악화되고 빙하와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의 기후학자들은 남반구가 여름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이죠, 더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엘니뇨는 보통 연말에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엘니뇨 예측기관의 전망도 이와 유사한데요. 네. 이런 기후변화 외에 안데스 빙하가 녹는 원인 중 하나가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형 산불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주립대학 연구팀은 고갈되고 있는 안데스 빙하가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배출된 검은 탄소로 인해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검은 탄소 등의 빙하의 표면을 덮게 되면 자외선이 반사되지 않고 흡수되면서 눈과 얼음이 더욱 빠르게 녹는다는 겁니다. 네, 정말 히말라야랑 안데스 산맥 외에도 많은 산악 지역에 눈이 빠르게 녹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유럽에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스키장에 눈이 없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알프스 산맥 많은 스키장들이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프스 산맥도 지금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37년 만에 그 실종되었던 산악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보는데요. 네. 7월 27일 스위스 남부 발레주 경찰은 남부 체오마트의 마토오름 정상 부근 테오돌 빙하에서 등산객들이 발견된 유해가 1986년 9월 실종된 독일 산악인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등산객의 사체가 발견된 테오돌 빙하는 한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빙하였지만 현재는 빙하량이 줄어들면서 작년 여름에는 스키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네. 스위스 국립기후 서비스센터는 2022년의 스위스 빙하의 양은
1850년에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위스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라고 밝혔죠. 네. 세기 말이면 알프스의 빙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테오돌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선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의 국경이 테오돌 빙하의 물줄기가 기준이었는데 빙하가 40년 동안에 75% 이상 줄어들면서 물줄기 위치가 이탈리아 쪽으로 한 100m 정도 이동했다고 하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알래스카 지역도 이 산악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대홍수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지금 알래스카 지역도 아주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기온 상승이 거의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해양대기청은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미 워싱턴 대학 등의 연구진이 알래스카주의 케나이 피오르 국립공원 내 빙하 19개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기가 커진 곳은 2곳인데 반해서 크게 작아지는 곳은 13곳이나 되었다고 하죠. 알래스카 기후과학센터는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빙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처럼 빙하가 급속하게 녹음으로 인한 빙하 호수의 폭발 홍수가 올해 8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알래스카의 남쪽인 주도죠. 주노 인근에 위치한 맨데롤 빙하에 의해서 녹음물이 채워져 있다가 자연적인 댐이 폭발적으로 무너지면서 물과 얼음이 갑자기 방출되어 하류로 흘러내려와서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죠. 자, 물과 얼음의 흐름이 절정에 달했던 8월 5일에는 하천 흐름이 초당 25,200 입방피트였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는데요. 네. 그림처럼 이전에 가장 하천 흐름이 강했을 때가 2016년 7월 1일이었는데 그때보다 1.5배 이상 강한 하천 홍수가 발생한 것이죠. 학자들 이런 돌발 홍수가 발생하는 확률이 5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가 빙하를 급격하게 녹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산악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 기후변화가 더 많이 가속이 되고요. 많은 인류가 사용하는 식수가 사라지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끔찍한 빙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빙하가 녹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것들이 가져올 연쇄 재해들이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가 돼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초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가 날씨와 관계없이 전 세계 곳곳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백록담과 제주도 전역에 있는 오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 탑재된 영상 레이더가 촬영한 것으로 장마철 2배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1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간조시각에 갯벌이 드러난 목포시 일대와 설악산 국립공원은 물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통가 화산섬, 북극과 남극 등 전 세계 곳곳도 생생히 포착했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마이크로파로 촬영한 건데 영상 레이더는 신호 처리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 날씨나 시간과 관계없이 지상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를 통해 처음 지구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차세대 소형성 2호는 위성 본체와 탑재체 대부분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귀중한 기술 자산을 통해서 영상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는 국산화한 핵심 탑재체 4종을 포함해 6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 모두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난 석 달 동안 확인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탑재체 기술 검증 임무를 8개월 동안 추가 진행한 뒤 북극의 해빙 변화와 산림 변화 탐지 등을 위한 정보 수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일본이 기상악화로 연기했던 달 탐사선 탑재 로켓을 오는 7일 쏘아 올립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위성 구리즘을 실은 H2A 로켓 47호기를 오는 7일 오전 8시 42분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사는 태풍의 영향 등을 검토해 다시 발사 일정을 잡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슬림은 내년 1월에서 2월쯤 달 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사는 당초 지난달 26일에 이어 28일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잇따라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은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두 매체는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 테크 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테크 인사이츠의 분석 결과 화웨이는 이 최신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최대 칩 제조 회사인 SMIC와 함께 7나노미터 프로세서를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SMIC의 최신 7나노미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며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테크 인사이츠는 전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60대 교사의 유족들은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흘 사이에만 교사 3명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청계산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교사는 경기도 용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해왔고 내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말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숨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감사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자리를 비워서 그 학생을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많이 무너지셔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정년을 1년 앞둔 교사의 죽음과 학부모 민원이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원이 어떤 절차로 제기됐고 학교가 숨진 교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치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죽음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30대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비공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가 누구보다 교직에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에도 고인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다른 학교 교사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추모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담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특히 교사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원인 규명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내리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최근 나흘 사이에만 전국에서 교사 3명의 죽음이 잇따른 상황. 심리적 동조에 따른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권 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녹색병원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교사 3,50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66.3%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는 중복 응답으로 63%가 학부모, 54%는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2%는 심한 우울 증상을 호소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가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실수요가 적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 임원이 벌금이 싸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신사옥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 직원들의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전면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서려던 공간도 사무실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오피스공간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이제 오피스공간을 바꾼. 갑자기 직장 어린이집이 백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최근 이 업체 임원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신사 A 임원은 지난달 30일 사원들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자신이 반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고 언급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공간 임차해서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대면서. 현행법상 상시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에 이르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게 더 낫다고 발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보육 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상 직원이 93명에 불과했지만 어린이집 설치와 연간 운영비로 1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위탁 지원의 방식도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도 사측이 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재택근무나 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보냈어요. 어린이집이 개설된다고 해서 입사한 케이스들에 대한 기망인 거죠, 이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결혼과 육아 부담은 출산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선문 가격은 현지 시간 40센트 상승한 배럴당 85.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선물도 45센트 올라서 배럴당 89달러에 거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가의 최근 상승세는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수일 내에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푼 첫날 베이징에서만 아파트 3,000채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모처럼 붐빕니다. 주택 계약금 문턱을 낮추고 대출 제한을 풀어주는 부동산 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马上就准备签，因为2个小时前我来看过了。现在政策出来这么利好，那就不需要犹豫了。 사실상 시행 첫날인 토요일 하루 베이징에서만 신규 분양 계약이 1,800건 넘게 성사됐습니다. 8월 전체 계약 물량의 60%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기존 주택 매매 거리는 1,200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平日工作日大概在4套左右，周末大概在10套以上下，估计今年会突破20多套。 중국에서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부터는 대출 비율도 절반으로 줄고 이자도 비싸집니다.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2010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로 이런 규제가 확대됐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함께 대출 이력까지 따져보는 게 골자였는데 이번에 그 족쇄가 풀린 겁니다. 过去执行2套房贷的很多购房人而言，现在可以执行首套房房贷的政策。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공룡들의 파산 도미노가 금융시장과 지방 재정 위기로 이어지자 정책 시계를 13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 추세와 누적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반짝 반등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1.1%포인트 올라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13.1%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30.5%, 복숭아는 23.8%가 올랐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돼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 하락 기여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료는 21.1% 상승하며 한 달 전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로 석유류,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지난달과 같은 3.9%, 3.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데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며 내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부채 등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 우리 경제를 그나마 떠받든 건 내수였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소비가 살아난 덕분인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분기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민간 소비가 0.1% 줄어든 겁니다. 지난 7월 소비 지표는 더 나빠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3.2%나 급감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며 내수 살리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문제는 황금 연휴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장거리 여행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5월에도 보니까 이렇게 대체율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얼마나 늘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가계빚이 늘면서 상환 부담이 커져 지갑을 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고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폭우,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점, 이런 것들이 향후 내수 소비를 추가적으로 침체시킬 수 있는 한국은행은 날씨 요인이 사라지면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가계비 부담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천재 요절 작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대표작 전사가 한국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됐는데 두 작가 작품 15점의 전체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미셸 바스키아의 전성기 대표작 전사.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472억 원에 낙찰돼 아시아 경매 사상 서양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주류 미술계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백인 우월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흑인 권투 선수와 흑인 예술가들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습니다. Celebrates all the heroes, celebrates the boxers, celebrates the jazz players, celebrates all the royalty from the streets, plus himself. So he has the power. 전성기에 그린 자화상 등 다른 작품들에도 생동감 넘치는 색감과 함께 주류사회의 벽을 깨는 청년 예술가의 활력과 자긍심이 넘칩니다. 27년의 짧은 인생에도 현대 미술사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He influenced and kind of unleashed the creativity of the new generation of artists. That's why he's so valuable and so revered. 바스키아의 예술적 동지였던 앤디 워홀의 자화상 등 작품들도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 두 작가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된 건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현대카드와 함께 기획한 특별전으로 이번에 선보인 두 작가의 작품 15점의 가격은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사흘, 일반 관객은 사전 예약 시 7일 단 하루만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쉰다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글 사람 소근에서는 휴식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와 참으로 잘 쉬는 게 어떤 건지 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식이나 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쉬어도 피곤하고 뭐 잘 놀고 왔는데도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은 최근 언제 좀 잘 쉬었다 생각 드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도 이번 주말에 바닷가 한번 갔다 왔는데 탁 트이더라고요. 네. 참 그 잘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근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휴가는 본래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시간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휴가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긴 휴가 동안 일상에서 잠시 탈피했다가 일상으로 복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심리인데요. 달콤한 휴가 후에 개운함이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력감 혹은 공허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행 피로감도 있고 휴가 후 밀린 업무도 많죠.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일상 자체로의 복귀를 피곤해하세요. 올해 여름은 더욱 그런 심리가 많았죠. 폭염도 심했지만 그만큼 일상에 지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네. 휴가도 휴가지만 평소에도 좀 쉬긴 쉬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쉬자고 우린 눕죠. 그런데 누워서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잔뜩 생각하면서 쉬지를 못해요. 그럼 나 자신을 보면서 한 번 더 가격을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던가 아니면 쉬던가 둘 중 하나만 하라고요. 네. 그런데 둘 다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기분이 나빠지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내가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나 보다. 인생 이렇게 흘려보내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원래도 지친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돼요. 네, 이게 누워서 잠깐 휴대폰 좀 봐야지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러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대로 쉬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쉼이 중요하다는 건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내가 피곤하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죠. 예. 물론 자신이 피곤하지도 모르는 채 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와야 피곤하구나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쉴 때 내가 정말로 쉬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제대로 쉬었다는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지만 되려 스트레스로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는 남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막상 휴일에 해봤는데 하고 난 뒤에는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것이 실제 나에겐 좋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나에게 좋은 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일단 찾고 싶은 진정한 휴식에서 휴식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한번 풀어봤더니 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는 모양이고 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풀이되더라고요. 네. 즉 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쉬게 만들어주는 것, 혹은 충전이나 회복이 휴식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나무에 기대 앉은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는가? 내가 편안하게 나의 마음을 돌아보려면 어디가 좋을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시공간이요. 단어의 뜻만 봐도 우리의 몸이 누워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 휴식이 될 수 없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 건데요. 존재로서 편안하게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휴식하는 방법도 나름 뭐 트렌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SNS에서 누군 여길 갔다 왔더라 하면 나도 네. 거기에 가야 쉬는 것 같고 이런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까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그런 남들이 좋다는 환경들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호캉스나 뭐 불멍, 뭐 아까 말씀하신 캠핑이나 뭐 네. 산책, 목욕, 음악 듣기, 혼자 있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뭐 호캉스가 좋대 해서 호캉스를 가도 막상 쉬지 못할 수 있고요. 네. 남들은 또 혼자서 책 읽기가 최고의 휴식이라던데 라고 했을 때 나에겐 오히려 책을 읽을 때 잡생각이나 일 생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쉴 수 있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기 위해선 우선 내 마음이 왜 쉬지 못할까, 내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해요.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쉬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쉬게 되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나만 혼자 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드는데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네, 왠지 쉬면 안 될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사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요. 경쟁 중심 분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몸이 멈추더라도 마음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이 두려움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속도에 끌려가다 보면 난 늘 뭔가 해야지 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쉼과 같은 비생산적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 휴식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만약 휴식을 꼭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일단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우선순위를 간명하게 설명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땐 두 가지 기준으로 일의 순서를 구분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성과 중요도가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요. 첫째, 긴급성이 상이고 중요도가 상일 땐 지금 당장 하라. 두 번째, 긴급성이 상, 중요도는 하일 때는 누군가에게 위임하라. 네. 셋째, 긴급성은 하이고 중요도는 상일 땐 언제 할지 결정하라. 그리고 네 번째, 긴급성이 하, 중요도도 하일 땐 지워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휴식은 우선순위 어떤 칸에 위치한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휴식의 중요도가 하, 그리고 긴급성도 하라면 내 삶에서 휴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나도 모르게 휴식은 딜리트, 지워라에 해당이 되고 난 휴식을 내 삶에서 지우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휴식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휴식이 중요도 상, 긴급성 상의 것이 된다면 답은 지금 당장 하라입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휴식이 긴급하고 중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휴식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계셨다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쉬지 못하면 나는 점점 더 지쳐가고 결국 내가 그토록 바라는 성과를 내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휴식이 4번째, 3번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좋네요. 당장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쉬면 안 돼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고 휴식의 우선순위를 높이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혹은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세요. 네.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요. 내가 왠지 끌리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본능적이고도 간명하게요. 그것이 자연과 어울려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해봤던 것을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어릴 때로 돌아간 것처럼 아이처럼 무언가를 해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지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건 뭘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상한 뒤 씻지도 않고 멍 때리고 있다가 배고파서 뭘 먹을까 고민 없이 바로 떠오르는 음식을 먹고 또 졸려서 다시 눈 붙였다가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일어나서 또 나갔다 오고 그러다 또 설거지 좀 해볼까 해서 또 설거지를 해보고 어찌 보면 참 게으르게 시간을 소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저녁 무렵엔 참 개운해진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계획형 삶에 익숙했던 분일 수 있죠. 그런 분에게는 또 무계획적인 하루 자체가 개운한 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난 어떤 하루를 보내면 개운해질까요? 네. 자, 지금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혜진 상담심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촉진하는 인자를 발견하고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와 동물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단백질인 스랍3가 간의 지방대사 조절 물질과 결합해 지방대사를 방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랍3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며 질병 치료의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촉매 발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수소 연료전지 신규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와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촉매 표면에 물질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토대로 촉매 표면 물성을 예측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때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신공정을 개발했습니다. IBS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과 미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실리콘을 대신해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를 사용하는 차세대 반도체를 제작할 때 이황화 몰리브덴을 사용해 잔류물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4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전남 송강고 2학년 국지성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국지성 학생이 출품한 급발진 확인 장치는 운전자의 브레이크와 페달 도장 모습이 차량 유리에 반사돼서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해 급발진 추정 사고 시 페달 도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국무총리상 수상자로는 서울 대치초 4학년 한도화 군이 선정됐는데 구조용 들것의 손잡이에 스위치를 달아 진동과 불빛, 경보음 등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들이 특정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소지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에페드린 계열의 성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소지하고 있는 감기약에 이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문 의료인과 상의 후 꼭 휴대해야 하는 약의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